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한 모텔의 무서운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편안한 휴식이 고통이 시작이 될지리라. 이 모텔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을 함께 안아보겠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모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이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탐험해보세요. 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다가 서로 싸우면서 상길에 만회하다 어찌어찌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었기 때문에 방들이 죄다 천호소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방이 하나 있어서 그곳을 대실했습니다. 200씩 털었는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저는 샤워를 했고 여자친구는 컴퓨터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특별한 일은 없었죠.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으니 여자친구가 샤워실로 들어갔는데 분리 쓰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누우니 제 옆자리를 누군가 손바닥으로 푸는 겁니다. 분위어마자 집에서 샤워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마치 사람이 만지는 것처럼 계속 누가 손으로 이불을 풀더군요.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훑고 있는데 심지어 이불에 솜이 닿으면서 생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저히 그걸 뜰 용기는 안 나고 혹시나 뭐라도 닿으면 도망칠 생각으로 그쪽에 발기질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뭔가 닿지는 않았는데 마침 여자친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괜히 무서운 생각을 하니 더 그렇게 들렸나 싶어서 그냥 바람이더니 넘어갔죠. 하지만 여자친구와 취미를 틀어서 영화를 봤는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또다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텔 리모컨에 TV부터 시작해서 모텔 전등을 모두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녹슬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겁니다. 욕실이 반투명해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나 싶었지만 리모컨은 애초에 근처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워낙 겁이 많은데 왜 저러냐고 물으니 하는 수 없이 제가 눌렀다고 거짓말을 했죠. 한참 영화를 보다가 잠이 와서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는데 여자친구는 끝까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여자친구가 저를 끼우는 바람에 눈이 떠졌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니 사시나무 떨듯이 빨고 있고 제발 저한테 일어나 보라고 애걸어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는 잠이 다다가 났습니다. 제가 자고 홀져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욕실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욕실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처음에는 영화 소리랑 자기가 구분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10초 정도가 지나니까 물에 젖은 발소리가 들렸고 자기가 누워있는 바로 앞까지 오더랍니다. 마치 전화로 누군가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거에 놀라서 저를 깨웠던 거였죠. 아직도 우리 옆에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치면서 한기가 느껴졌는데 일단 급한 대로 여자친구를 다 내고 욕실로 가서 욕실 문을 꽉 열어제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는 소리가 날 만한 물건이 안 떨어져 있었고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이게 뭔가 나도 드디어 귀신을 보는 건가 싶었는데 그 와중에 여자친구는 도저히 이 방에 못 있겠다며 당장 나가자고 난리를 쳤죠. 급한 대로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글의 어떤 분이 링크 하나를 댓글로 다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이 모텔인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적어놨더군요. 만약 같은 모텔이었다면 분명 귀신이 있다는 게 맞겠죠. 대체 이 모텔이 어디일까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뭐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를 포함해 우리 공포학과 학생들 모두 같은 처지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냥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승환의 5번째 장두 앨범 사이클이 발매됩니다. 당시에도 워낙 인기가 많았던 가수였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이 음원에 상이 됐는데요. 문제는 수록곡 중에 6번째 곡이었던 L1의 뮤직비디오에서 발생합니다. 당시만 해도 가수들이 세기말 컨셉으로 뮤직비디오를 같이 내는 게 유행이었죠.
애원의 뮤직비디오는 여장 전문가이자 최세실 게이트로 유명한 차은택 단독이 만들었고 잔혁, 김현지 등 당대 유명했던 배우들이 출연했는데요. 뮤직비디오 중에 지하철 씬에서 기관차 옆에 웬 속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건데 문제의 씬을 보시겠습니다. 기관차 옆에 떡하니 속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데 육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귀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귀신이 맞다고만 했지만 혹자들을 일부러 조작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미스테리 극장이 반영을 시작하자마자 1화에서 바로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여자가 귀신이라는 내용을 빼보냅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지하철 5호선에서 찍었는데 여의도 부근에서 자잘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수 이소만이 노이즈 마케팅, 귀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가 1962년에 발생한 권나루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심학자라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데 한참 조작 논란이 일자 차은택 감독과 이소만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차은택은 자신이 합성한 게 맞고 당시 5호선이 개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일부러 조작을 안 하고 악담을 넣었다는 거였죠. 자기를 조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되고 왜 이미지를 깎는 일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밝힌 거지만 이 당시 이소만은 조작 논란 때문에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하죠. 그런데 2015년에 이소만이 피수부에 또다시 관련 글을 올리면서 다시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게시글을 보면 자신이 조작했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조만일보 사일면에 조작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는 오히려 기자가 합성하고 조작해서 만든 기사였다는 거였죠. 즉, 애초에 지하철에 나타난 여자는 뮤비, 비즈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조작했다고 말한 것도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뒤 원본 영상 리크까지 올리는데 아날로그 필름으로 찍었던 영상을 고스란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비대 당시 너무 억울해져 필름 탄산소에 기자들을 불러서 조작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미 전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던 터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기자 한 명만 왔다고 하죠. 그리고 3년 뒤 한 프로그램에서 이 여자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터집니다. 우주적 선언설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석대의 맹성멸 교수가 이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는데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미스터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저 뮤직비디오 여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하철 운전자를 타보고 싶어 했는데 동네 아는 오빠가 지하철 기관사였고 한번 뛰어다니고 졸랐다는 거였죠. 당연히 원칙상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관사가 거절했지만 하도 부탁을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잠깐 태워줬고 마침 그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저게 초복이 아니라 베이지색이 원피스였고 자신이 밝히게 되면 기적을 어디고 태워준 의전자 오빠나 화를 당하니까 절대 말을 못했던 거였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여자가 기관차 옆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1997년에 저 정도로 합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은 헐리우드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자가 서 있는 건 맞는데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다르죠. 차은택 감독은 자신이 협박을 받아서 일부러 여자 귀신에 출연하게 조작했고 가수 이소만은 절대 조작을 하지 않았고 저 귀신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웬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저 장군님이고 열차를 타보고 싶어서 아는 기관사에게 부탁해서 탔는데 하필 그때 촬영을 했던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2012년에 차은택 감독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기자를 통해 조작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말한 걸 보면 촬영 당시에는 몰랐고 편집실에서 뒤늦게 확인했는데 당시 이 여자가 나타나서 스태프들 역시 엄청 놀랐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음반 홍보하려고 조작한 게 아니라고 몇 번을 강조했죠. 그렇다면 결론은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뱀성열 교주의 긴 말처럼 당시 베이지 원피스를 입었던 여자가 탑승한 게 맞거라 정화를 귀신이 기관차 옆에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 자리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정말 귀신이 맞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조작을 했던 몰래 탑승을 했다 다시 기소로는 저렇게까지 사실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귀신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생뚱맞게 지과를 옆에 나타나니 이상함이더구요. 차라리 누군가 타 있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정확한 근거라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공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추측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아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에 입학한 지 조금 되었지만 어느덧 40대에 들어선 나이를 핑계로 지금껏 조용히 공포학과 수업을 듣기만 하던 아지입니다. 며칠 전 올라온 일군 지사 황조부대 분대회담을 들었습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저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부족한 글솜씨를 무릅쓰고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고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통폐합되어서 주둔지대도 옮길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사실 그대로 글을 쓰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강원도 현종에 자리한 1군 지사 예하 독립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군 지사는 제1군수 지원사령부의 줄임말로 예하부대 대부분이 보급, 수소, 정비, 수집 등을 담당하는 비전투부대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그중에서도 전구를 통틀어 몇 개 되지 않는 봉안소가 있는 부대였죠. 봉안소란 불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의 사망자의 유해를 염현이라고 하는데 현주원의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염현을 잠시 모시는 제사에 차려진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2달에 한두 번 정도 염현이 들어와 봉안소에 안치되고 현주원으로 떠날 때까지 24시간 2인 1조로 근무를 섰습니다. 6.25 첨단용사 유해 발굴이 시 함께 발굴된 북한군 유해들이 현충원에 갈 수 없어서 봉안소 한두 개 큰 나무 박스를 만들어 보관 중이었기에 연행을 자주 접하게 되는 부대원 대부분은 두려움에 금방 무뎌졌죠. 2003년 장마철인 어느 날, 당시 26개월이었던 군생활이 2달 정도 남았을 때 저는 스스로 말년이라고 칭하며 분대장까지 내려놓고 족된 말로 짱박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하게 지내던 서무 대원에게 연행이 들어오는데 근무 일환이 부족하게 되면 봉안소 근무에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봉안소 근무를 자주 서다 보니 돌이면 유골함역 의자에 앉아서 졸기도 하는 만큼 반이 커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괴이 찾기지고 싶다는 말년의 엉뚱함으로 큰 괴이 승낙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연하는 어떻게 죽은 거래? 자살이랍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의 경우 현주원에 날 수 없기 때문에 봉안소에 오지도 못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 군에 인맥이 있는지 얼마나 봉안소에 안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내리는 늦은 오후에 연행이 봉안소에 안치되었고 그날 저녁부터 부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봉안소 근위원은 부대시마다 재단님이 향을 교체하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고 밖으로 나와 물 양쪽에 서서 재단을 등지고 근무를 서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선임 근무자들은 봉안소 근무에 익숙해진 상병 이상의 아이들인데 이번에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봉안소까지 이동하면서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땀까지 넣었는데 봉안소에 들어와 혐을 그칠하려고 하니 으슬으슬 춥고 박살이 돋으며 입힌 따뜻하더라. 근무직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수화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다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데도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근무 시간 내내 발자국 소리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어디선가 후후 24배면 소리가 들려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봉안소 내부의 촛불이 푹푹 소리에 따라 오미지졌다. 안개적으로 군복 입은 사람의 지나가기에 추월을 했지만 손만 흔들고 가더라. 부대 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 반보는 없었다. 연행이 들어온 첫날은 좁은 똘똘한 아이들 위주로 근무를 편성하는데 똘똘한 아이들이 하나같이 요정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놨죠. 둘째 날 투입된 병사들도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근무자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하니 캠보관이 셋째 날에 병장과 상병이 한조로 근무를 나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엄청 무서웠지만 말년에 출연될 수도 없고 봉안소에 도착하니 봉안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돌이 꼭 붙어있는 전번 근무자들이 보였습니다. 말년이 제 동기와 꺾기 참변인 후임이었는데 둘다 키로 크고 덩치도 산만한 놈들이 겁에 질려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떤 남자가 엄마, 엄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대로 하고 근무를 서는 내내 저도 제 후임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귀로 들은 건지 머릿속에 그 소리가 왜였던 건지 헛갈리지만 제가 알아들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8시간 만에 근무 시간이 지나고 공포에 떨며 꼭디하니
전 근무자들 대부분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본인들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웜한 상태로 이 두더머에 나갔는데 처음 보는 외부 차량이 막사까지 오려고 온 겁니다. 편의점으로 새벽 6시가 반 넘었을 텐데 그 이른 시간에 외부 차량이 들어온 것도 중대장이 비클적 뛰어와 차에서 내린 중년의 부부를 중대장실로 안내하며 연연 관리병들에게 바보 여면을 모셔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시킨 것도 중년 부부와 함께 여면이 부대를 나간 것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후 동대장이 중대본부에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를 병사 하나가 듣고 부대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부부를 연인의 부모님이었고 며칠 동안 죽은 아들이 꿈에 나와서 계속 엄마 하고 부르길래 더 이상 보안소에 둘 수 없어서 새벽까지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 보안소 근무를 서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던 부대원들은 연인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도 들었던 게 아닐까 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야면을 위하 기도를 드렸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도 전역을 하고 벌써 40이 훌쩍 넘은 아저씨가 되었지만 그날의 그 목소리만큼은 마치 어제의 일인 듯 선명하게 머릿속에 담아 있습니다. 보안소와 그곳에 근무하는 게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무섭네요. 아직도 매몰하지 못한 전쟁 요구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근무도 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죽은 여군이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네요. 물론 근무 중에 계속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당연히 무섭겠지만 말입니다. 군대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라 참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지하철에서 코믹 활동을 하던 놈이 있습니다. 공익이다 보니 평일 저녁에 쉬는 놈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여자친구가 없었던 친구들끼리 영화를 보러 갔죠. 목동에 있는 멜로박스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다시 목동 멜로박스에서 나름 유명한 터루점을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모는 걸 워낙 좋아했던지라 영화 보기 전에 탐문하고자고 말했죠. 인기가 있던 집이라 줄을 서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친구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뒤에 있는 코믹 친구 눈을 보더니 보온자로 터루를 봐주신다고 말하시더군요. 무슨 서비스인가 싶었는데 그 친구를 보고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귀신이 좋아할 만하다 애비야. 앞으로는 그런 곳 가지마. 그 말이 끝나자 친구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찔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입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친구놈에게 물으니 그제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지하철역에서 산후조 2교대로 근무를 한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영등포 시장역에 지원 근무를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 사건이 있었던 거였죠. 그날따라 사람이 따로 없고 비도 내렸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노가리를 따다가 갑자기 위험순단장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영등포 시장역에 지하 4층이 있고 그곳이 원래 10호선 환승 통로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일이 줄어들어서 22년째 방치되고 있는 공단이었죠.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괜히 호기심이 들어서 다같이 그곳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대요. 겨우 길을 찾아서 지하 4층에 내려갔는데 승단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더니 아무런 빛도 없고 새까만 승단장이 나오더랍니다. 애초에 공간만 만들어놔서 그런지 그냥 텅 빈 느낌이 왔다고 하는데요. 친구를 포함해 조명이 내려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했고 친구가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통화하다 자라는 휴대폰 빛으로 저거 앞만 보랬는데 저 끝 천장 부분에 웬 푸른색 줄이 같은 게 보이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어둠에 눈이 숙이다서 곧 그 푸른색 줄이 뭔지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뒤돌아서 나가려고 했더니 이게 웬걸. 여기로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결국 아무런 빛도 없이 자기 혼자 덩그러니 이곳에 있더랍니다. 순간 자기 전에 보이던 그 파란색 줄이 대체 뭘까 싶어서 다시 쳐다보니 이게 직선이 아니라 마치 사람 팔처럼 둥그런 게 천장 밖으로 나와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 꼭 누군가 천장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사람 형체가 보였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는데 밖에 있다 사람한테 순간단에 사람 있는 것 같다고 연덕폭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쪽을 비춰보니 파란색 줄은커녕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줄어져봐도 빛도 어느 지하 텅 빈 공간에서 육안으로 파란색 사람판이 보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며칠 동안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건데 갑자기 타루점 보는 사람이 그런 곳 가지 말라고 말하니 섬뜩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가끔 그 형이 지원을 갈 일이 생겨도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고 말했답니다. 가끔 무당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하철역에 귀신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우리야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타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아무도 없는 지하철역이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음침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사용하지 않는 유령 승강장의 경우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언젠가 호전이 증가하는 유령 승강장을 가볼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때 한번 가보고 싶니다. 제가 중간에 살았을 당시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친척과 제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친척이 저를 깨우는 틈에 눈이 떠졌죠. 겨우 눈을 찌푸려 옆을 보니 친척이 벌벌 떨고 있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대뜸 침대 밑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침대 밑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마치 누군가 침대 밑에 있는 프레임을 따았다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자고 있는 매트 바로 그 밑에서 나무 프레임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친척에게는 그냥 나무가 덮쳐서 마는 소리라고 말하고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이 치는 것 같은 소리였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바람에 뙤면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침대는 내버려 두고 이불을 돌돌 말아 거실 바닥에서 잠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대전 만년동 육교 귀신입니다. 새벽 2시쯤 야근을 끝내고 대전 엑스포 산업단지를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며 다리를 건너 첫 육교를 지날 때였는데 반대편 인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의 사람이 가만히 서 있더군요. 새벽이어서 주변에 사람 하나 없었는데 반대편 고양이잡기 육교 밑에서 그 사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점점 잎을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모자를 쓰고 있었고 지대한 동작을 취하고 있더군요. 제일 이상했던 게 걸음걸이였는데 걸을 때마다 머리와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겁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머리와 몸이 꺾였는데 그게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군요. 자전거를 타고 있던지라 잠시 앞을 보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 사이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없었지만 주변에 숨을 곳도 안 보일 수 있는 각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빠르게 페달을 밟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육교에서 떨어진 죽은 원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머리와 몸이 말도 안 되게 그런 각도로 꺾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믿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저에게 휴대폰이 있어서 촬영을 했더라면 엄청나게 화제가 됐을 사건이죠. 제가 중학생 때 천안에 살고 있었고 동생과 함께 집으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가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멀리서 짐이 보일 때쯤 지붕 위에 구름 형상이 빠르게 바뀌는 겁니다. 뭔가 산한 청소처럼 보였는데 그게 점점 형태가 바뀌다니 보초상처럼 변했고 태양빛이 정확히 저희 집 지붕만 비쳤죠.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 재밌다며 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이만을 하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구름이 아버지께서 스님이 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들어도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그걸 동생이랑 같이 봤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군대에서도 별의별 이야기를 다 겪었지만 캠프는 안에서도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간이 훈련 당시 야간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저녁 11시였습니다. 두려구리씨를 걷다 폈다를 반복하며 산길을 행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보나 소리가 아닌 신발 소리가 들리며 쉬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넘어가고 계속 걷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한기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사람 형상같이 생긴 남자가 뒤에서 걷고 있는 병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앞으로 오고 있더군요. 병자들이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미끄러지듯 제 쪽으로 왔는데 무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앞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척을 했죠. 하지만 그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제 옆에서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주 살짝 옆을 돌아봤는데 기겁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제 얼굴과 10cm도 안 되는 거리에 바짝 붙어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말은 안 하겠는데 목이 완전히 꺾여서는 얼굴만 가로로 된 상태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제 옆을 서성였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면 어디든 그 남자가 있었고 계속해서 얼굴을 90도로 높여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짓을 3시간 동안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귀신이랑 같이 걷는 건 처음인지라 이후부터는 도던 다시는 밤의 산속을 걷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 킬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얄밈이 들기도 합니다.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보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행동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귀신이 옆에 붙어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면 저 같았으면 그냥 때리거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 그래봤자 좋을 게 없으니 버티는 수밖에 없었겠죠. 사소하다고 보여도 잠을 잘 때 누군가 침대 밑에서 등을 두들기거나 야근하고 겨우 출근하는 길에 자살한 귀신을 보는 게 능력은 아닐 겁니다. 그건 그렇고 부처님의 어선에 구름이 렸다는 건 단순히 우연일지라도 신기하긴 하네요. 1500년대 만에 회자되는 사건 중 지미의 아들이 유비되는 사건은 그 내용이 무척이나 이상하다. 지미는 개선에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이 유비를 당했다. 아이를 유기한 범인은 아이를 속여서 같이 길을 나섰는데 언덕과 비탄을 넘어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범인은 어느 캄캄한 바위굴 속에 아이를 가둬놨다. 아이는 날려보고 싶어서 울부짖었지만 바위굴은 남할 수 없게 막혀 있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무서움에 울고 떨며 소리를 질렀지만 깊은 산속에서 사람은 커다 짐승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조금 이상했던 것, 목숨을 겨우 부지할 정도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을 뿐이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동굴 안에는 이불 같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아이는 여전히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힌 채 살아야 했다. 그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키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우연히 바위굴을 뚫게 되면서였다. 굴을 퍼던 사람은 바위굴 속에 살아있는 걸 보고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인 지미를 찾아내게 된 것이다.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서 왜 그리야 했는지도 모르고 매일마다 오직 툭 한 그릇만 먹으며 지낸 세월은 무려 6년이었다. 아이의 몸은 멀쩡했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김이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2년 뒤에 아이는 죽고 말았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아이를 유기했고 6년 동안 그 안에 가두었을까? 어떠한 외부 접촉 없이 6년간 살았던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끝없이 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어우야담에 기록된 지리한 사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굴에 가두고 6년 동안 쭉 한 그릇을 굴 속에 넣어서 생명을 유지시켰다는 건데요. 흡사 영화 올드보이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대체 범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미친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북을 넣어주거나 밥을 주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하군요. 우리가 아는 선비라고 하면은 지고지순한 추엽고 맑은 사람이라고 아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숲비집 청성 잡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선비들이 잔인하고 무식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당시 유명했던 선비들의 자음 이야기 두 편을 보시죠. 1500년대 중반 두 선비가 다투는 일이 있었다. 선병관을 전화되며 공부하던 김율리안과 김복찬이 싸운 일이다. 김율리안이 김복찬은 골품없이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험담을 했고 김복찬은 김율리안을 심하게 조롱하기 위해서 글을 지어서 퍼뜨렸다. 그렇게 서로가 싸우다 김율리안이 자신이 아는 점수를 모두 동원하여 김복찬은 일찍 죽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 말을 듣는 김복찬이 판단력을 잃고 불이 붙어있는 숯덩이를 찍어들어 김율리안이 입속에 진미가 넣어버렸다. 타오르는 숯덩이가 입안에 들어오자 김율리안은 괴로워서 날뛰었다. 1644년
심기원은 자신의 전인 김자전과 서로 정치판에서 체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김자전은 심기원의 호점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심기원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혐의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심기원이 나무로 만든 형틀미에 묶이게 되었는데 심기원은 자신의 매를 맞거나 기양을 달 것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참수형이나 도수형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형벌을 내리는 관리들은 심기원을 단단히 묶어놓고 한쪽 다리를 커다란 칼로 내려치려고 했다. 심기원이 놀라서 대체 이게 무슨 형벌이냐고 묻자 관리들은 김자전 상공께서 내린 특별한 형벌이라고 대답했다. 곧 심기원의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팔과 나머지 다리도 잘려나갔다. 심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서 피를 뿌리며 바닥에서 나뒹굴었다. 관리자들은 고통에 신음하는 심기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서서히 정신을 잃어갈 때쯤 목을 잘라 그를 죽이려고 했다. 심기원은 그가 죽기 직전 관리들에게 말했다. 나를 대신해 김자전에게 전해주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심기원이 잔혹하게 죽은 지 7년 뒤 본그룹에도 김자전 역시 같은 형벌로 죽었다. 그리고 이후 이 형벌은 폐지되었다. 가끔 사극을 보다 보면은 말이나 소의 팔다리를 묶어 사지를 절단하는 능기초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만 해도 끔찍한 형벌인데 직접 칼질을 하고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는 걸 보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형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비라고 할지라도 그리 순하지만은 않죠. 조선시대 괴담을 보면 김자전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 중기 인조 관정을 성공시키면서 출세 가둠을 달렸던 인물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김자잠이 등장합니다. 1700년대 후반 한 분유한 집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개만해 먹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음식은 일종의 떡국이었는데 국 속에 들어가는 떡이 극히 중요하게 만든 것이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눈, 코, 입 등 꼭 어린아이와 똑같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팔다리 또한 진짜 사람 같았다. 따라서 음식이 귀엽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해지며 냄새는 향기롭고 혀에 닿으면 맛이 우웅했다. 특히 어린아이 모양의 떡을 이빨로 뜯어 씹으면 이줄과 잇몸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기분이 좋았다. 이 음식이 소문이 돌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곧 이 사람은 나하고 말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음식은 사치스러운 음식이며 재산을 탄질하여 사람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1652년 김자점의 가문이 만에 달 때쯤 김자점은 모든 음식이 식기에 단단하다며 수송을 묻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모텔이 아닌 신비로운 비밀과 공포가 숨어있는 장소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텔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감사합니다.